김 소장입니다. 25년도 1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6년, 횟수로 6년 가까이 되는데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입되어 있는 카페,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 전국적으로 다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전에는 이제 검단 신도시에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도 계시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우리 실장님들, 소장님들도 계시고, 검단 신도시에 오신 분들, 또 저랑 같이 이제 한 15년 가량을 투자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또 이제 너무 자주 하면 변동성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위주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금리나 이런 환율이라든지 이런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금리는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저께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봐왔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또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 직원 되신 우리 소장님들, 또 실장님들, 이런 분들 이제 거의 이제 부동산 업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업장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러나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일을 접으시더라도 공부를 계속 해면 또 이 좋은 시절이 온다. 경제는 순환하는 거니까 오늘 끝날 것 같지만은, 막상 끝날 것 같지만은 이게 또 2, 3년 두고 반복하고 이럽니다. 조금 힘을 내시고, 그저께 명절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 다르게 가족 전 이제 바로 옆에 어머님을 이제 옆동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명절 때 우리 조카들 포함해서 형제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많이 안 좋죠. 월급도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 조카들도 있고, 제가 한 2년 전서부터 시중에 돈이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는 상당히 힘든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인사말이 길었는데 명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시고,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 국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밤이 지나면 또 아침이 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든 아주 어두운 새벽에도 조금 지나고 나면 태양이 떠올라서 아침은 옵니다. 먼저 국제 정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준비해 갖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 취임을 했죠. 작년 11월 달에 이제 당선 결과가 나왔고, 중간중간에 이제 립서비스를 통해서 일기 때 못했던 관세 막 때리고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죠.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많지가 않은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쪽은 별로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제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중국, 또 한국, 일본, 또 유럽, 저기 지금 많이 흔들렸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시장에 있는 캐피탈 회사 회장들, 또 폭스뉴스, 미국은 11개 그 방송 중에 10개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진보 채널이어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 현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진보 채널만 이제 따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해리스가 우세하고 이런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0날 취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명절 연휴 때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AI 챗봇이 나와가지고, 오픈 AI라든지 구글에서는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AI를 강탈을 해버렸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20몇 %가 떨어지고 폭락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AI 쪽에 지금 우리가 지금 90년대 PC 혁명, 그리고 디지털 혁명 2000년대,
그리고 2007년도에 그 모바일 혁명, 그렇게 이제 큰 물줄기가 변해서 산업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해서 왔는데, 요번에 2024년도는 이제 AI 혁명, AI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또 양자 컴퓨팅 혁명이 올 확률이 높다. 20년대 후반쯤에. 그렇게 이제 뒤집어지는데, 우리 지금 한 2000년대 들어오면 코로나 이후에 막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싸우죠. 왜 싸우겠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너무 큰 거야. 근데 중국은 치밀하게 내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옛날 16년도인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2025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AI 항공, 또 밀리터리, 국방, 또 로봇, 전기차, 태양광, 이런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갖고 2025년까지 이거를 세계 넘버 원 탑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2025가 이제 올해잖아요. 그게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위협이 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중국을 누르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 한방에 지금 딥시크라는 그 펀드 매니저가 세운 AI 챗봇 회사가 AI를 챗봇을 만들었는데, 아주 저렴하게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거 같고 비등비등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어쨌든 그렇게 저렴하게 만들었더니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고. 일본은 지금 엊그저께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8월 5일 날 기준금리 일본이 인상하면서 엔캐리 자금 다시 리턴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가도 폭락하고 그랬죠. 또 9월달 초에 한번 그렇게 됐고. 근데 요번에는 이제 효과가 미미해가지고 인상을 한 거를 다 예상을 했고 이래가지고 효과는 거의 미미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일본은 치밀하게 아베 정권서부터 그 아베 정부 이전서부터 아베 할아버지서부터 그 일본은 세습 정치를 하는 나라니까 정치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 본건적이죠. 후진적이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후진적이라기보다는 본건적이죠. 그 일본은 각 지방의 그 지역 토우들이 이제 천황을 모시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옛날서부터 한국과 이 반도 쪽에 전쟁을 해야 얘네는 생존의 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고, 또 한국 전쟁 6.25 사변 일어나서 제일 돈 번 나라가 일본이죠. 갑자기 미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미국하고 대등한 위치까지 갈 수 있었던 게 한국 전쟁인데, 그거에 대한 그 기억들을 지금 일본에 정치하는 나이 먹은 정치인들은 그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지금 말씀드리듯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30년 불황에 빠져 있고, 지금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 반대로 거꾸로 한국이란 나라가 위에 있고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한국 남자를 사귀고 싶어 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을 왔다 갔다 해서 관심이 많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대한 그런 그 소식 또 관심 이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치밀하게 그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그 전쟁 가능성, 또 한국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하고 북한하고의 전쟁 가능성,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나라가 동북아에서 누가 있을까? 일본이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나 건들 필요도 없고 얘네들만 돈으로 이용해서 해도 충분히 친일 국가를 정부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요번 정부에 들어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면에 뭐가 있고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뒤에 가면 우리나라 친일파들,
우리가 보는 그 핸드폰 네이버에서도 가짜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를 판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또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 싫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유럽도 막 극우가 막 득세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살기 어려워지니까. 미국만 좋지? 미국 외에 유럽, 중국, 우리나라, 일본, 또 저쪽 뭐 남미 이런 쪽, 뭐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다 안 좋잖아요. 미국만 좋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죠. 그쪽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조금 뭐 저 여윳돈 있다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는데 가면은 이제 소매치기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질 거고 이제 어느 나라 가면은 이제 납치돼 갖고 돈 주고 풀려나는 이런 일들도 많아질 거. 이게 이제 사회 혼란이죠. 그게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간 거죠. 지금까지 한 1, 2년 동안.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자국 중심적으로 미국이 해버리니까 그래?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없나? 우리나라 뭐 엊그저께도 보니까 동남아 가가지고 막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납치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우리나라나 저 유럽이나 일본이 살기 어렵다 그러는데 걔네들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밑에 있는 저기는 지금 양극화인데 미국만 좋잖아요. 미국도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은 좋은 사람만 좋지 한 10%, 15%, 20%만 좋지 한 80%는 지금 죽을라 그러잖아.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지금 더 공부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상태가 일어나고. 그에 앞서 한 가지만 더. 일본이 지금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후쿠오카 쪽에서 뭐 바닷가 쪽에서 옛날에 우리 언젠가요? 17년도인가요? 18년도에 대지진 일어나가지고,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은 원자력 발전소 붕괴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요번에 또 지진이 6점 몇 일어났나봐요. 또 요번에는 지진뿐만이 아니고, 후지산, 일본에서 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 3,000m 이상이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죠.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니까.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인가 그렇고 백두산이 뭐 2700인가 이 정도인데 3500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후지산이 화산 폭발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약간 비슷한 섬나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난리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안 좋은 거죠. 이런 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니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뭐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밀접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 전해드릴게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동아 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도 3단계 쪽에 분양하려고 하던 그거 전면 취소됐어요. 청약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재작년서부터 제가 안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건설업 쪽이 안 좋으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유동성이 메말라 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한 타이밍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리 미국하고 관계없이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했으면 했는데, 24년도 하반기서부터 금리 인하가 들어간 거잖아요. 한국은행이. 그 점에서 조금 안타깝고, 이번 1월달, 25년도 1월달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리 동결을 다 했죠. 한국은행도 동결을 했고, 미국도 동결을 했는데, 미국은 논외로 치고 우리나라는 지금 유동성 자체가 너무 없어서 굉장히 안 좋다. 그 다음에는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가 착시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작년 4년도 상반기 쪽에 이쯤에 저희가 이제 서울 쪽에서 굉장히 아파트 매매도 많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강남 3구 여기서부터. 근데 이제 24년도 하반기서부터는 9월 달서부터 스트레스 대출 규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대출을 쪼니까 이제 거래가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또 건설사들이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건설사들이 한 3년 동안 누적돼 있는 이때서부터 92년도 9월달, 11월달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그 22년도 9월달서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근데 이제 산업 자체가 붕괴돼 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펌프질을 해서 이 산업을 일으키려고 할 때 안 일으켜지죠.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 망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논리로 이게 망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정부가 알아서 이런 거는 적절하게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문제지.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도기적 상태에 있어서 이게 빨리 해서 이런 변동성 자체가 없어져야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고 기업인들이 또 제대로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못한 거에 대한 거는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됩니다. 건설사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고, 부동산 아파트 시장만 보면 아파트 시장도 굉장히 안 좋죠.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이 안 좋은데 지방은 어떻게 해서 거래 자체가 없어요. 꽝이고 토지 시장도 그렇고. 전원주택 홍천이나 양평 가봐. 한 5억 하던 게 10억 하던 게 지금 1, 2억, 2, 3억에 내놔도 팔리지. 유동성이 없어요. 시중에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좀 어느 정도 남아야지 그런 것도 사고 가서 좀 있고 이러는데, 규제는 규제대로 시장이 얼마나 좋았어요, 여기까지. 규제는 규제대로 엄청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 확 풀어야 되는데, 못 풀잖아. 한번 규제를 해놓으면. 규제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한번 판을 뒤집어서 그라운드 제로를 만들고 다시 새 출발을 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파트 공급량이 없어지니까 한쪽으로만 쏠리죠. 아파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 그것도 서울에 있는, 우리 수도권은 신도시, 또 서울은 강남 3구, 용산, 한남, 마포, 한강 변 쪽으로. 좋은 데만 좋은 거야. 옳은 게 아니죠. 거기는 나도 갈 수가 없지. 한 30억에서 50억 하는 데를 갈 필요도 없지만, 갈 수가 없죠.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이게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죠.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가 돼야 거기서 세금도 많이 나오고. 요때 한참 좋을 때, 코로나 때, 그때 그랬잖아. 양도세만 35조가 더 거쳤다고. 지금 세수가 지금 그 양도세 거친 만큼 빵꾸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되는 데만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제가 계속 올림픽 파크 포레원 옛날에 둔촌주공을 얘기하는데 이제 입주가 완료됐죠. 지금 작년 10월 달서 입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거기 올림픽 파크 포레원이 12,000세대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 1단계 때 2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우리 밑에 당하동에 법원 자리 밑으로 호반투 또 동양 밑에 대방 1차 또 신일 또 금성 대성 입주할 때 그때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그때 거의 마피가 날 정도로 다 던졌잖아 분양권. 그러니까 서울도 그게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라든지 가락시장 위에 있는 거기까지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조금 많이 다운되고 그랬을 거예요. 워낙 12,000세대니까 엄청 한 단지가 12,000세대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 아침 조식 서비스 한다고 그러고 서울은 지금 강남 아파트들에 조식 서비스 방송에서 때리니까 그런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아파트, 좋은 아파트. 자꾸 그 계급을 만들려고 그래, 방송들이 보면. 아파트, 그래, 자꾸 불필요한,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입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저기 비교해서 계급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디 아파트, 그게 조식이 맛있고, 좋고. 다음은 우리 25년도에 1년에 이제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분야에서 제도 중에서 달라지는 것들. 우선은 저도 이제 대출을 지금 하나 받아볼까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50%가 인하가 된대요. 여기 주담대는 0.35%, 신용대출이 0.2%로
0.5에서 이제 50%가 인하가 된다. 1주택자 특례 유지, 또 비수도권하고 인구 감소지 미분양 주택 1호 대책인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요 문제를 했었는데, 그쪽에 미분양 주택 취득한 일가구는 1주택자 특례를 유지해준다. 종부세, 양도세, 비과세 한도 12억 원 이내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조건 완화 2억 5천만 원으로 부부연 합산해가지고 주택 청약 소득 공제 확대, 청약 저축 들어오면은 7천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소득 공제 확대한다. 가입자하고 배우자하고. 특별하게 우리 지금 아파트 분양권을 사게 되면 이제 1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수도권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용적률 완화됐고 이거 사업자한테 이거 이제 재건축 빨리 하려고. 재개발 빨리 하려고 이제 우리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되는 게 거의 이제 서울이 많이 해당되고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 밑으로 수도권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가 많아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서울도 뭐 강남 3구나 용산 요 정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허용 이렇게 30년 이상 되면 또 단기 등록 임대사업자 이거 6년 임대 의무 종료. 이런 거는, 옛날 과거에 그 뼈아픈 기억들이 많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요거 임대사업자들 그 혜택을 다 저기 돼가지고 아파트 시장 좋아지면은 이제 이거 뭐 없어질 가능성도 많죠.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스 3단계가 7월 달에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를 한다는 얘기죠. 요거 이제 중요한 거죠. 원래 24년도 7월 달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뭐 하니까 이 9월 달로 미뤄갖고 9월 달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있어서 11월 달서부터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 1월 달에 다 풀렸단 말이에요. 우리 건축자, 사업자들 대출서부터 다 풀렸어요. 은행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또 다시 이제 올해 또 3단계 도입을 해서 7월 달서부터 한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7월 달에서 한번 조금 밀어놓고 경기가 안 좋으면 9월 달에 하려다가 해느냐 마느냐 하다가 그때 결정하겠죠. 하여튼 요건 규제책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다. 시장이 요때 그렇게 나오면 그때서부터 또 좋았다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우리가 0.2%, 0.25%씩 이렇게 1년마다 양도세에서 할인받는 거, 공제받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 또 양도소득세 2월과세 확산, 1년 내에 증여받은 자산도 2월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또 안분계산 예외 신청, 건물하고 이제 주택하고 상가하고 토지 건물 양도할 때 안분계산 규정 면제 이거 이런 부분은 뭐 저도 좀 더 자세히 또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장하고 이제 유예된 부동산 제도는 착한 임대인 제도 우리 이제 전세 이렇게 0.5% 내내 인상하고 이러면서 가면은 우리가 양도세 낼 때 혜택을 많이 줘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제 올해 올해인데 6월 30일까지 25년도까지 연장한다. 계도 기간이 전면 시행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무조건 저걸 신고제를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 신고를 하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5월 9일까지 연장 25년도. 우리 3주택자들, 일시적 2주택자 말고 3주택자를 2주택자들 우리 규제지역 내에 있는 서울 같은 데 규제지역, 강남 상구 같은 데 있으면은 20%씩 더 양도세 중과했었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고, 연장이 됐다. 그래서 중과 배제가 없다. 양도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형 신축 주택 양도세, 종부세 중과 제외. 소형 신축 주택이 뭔지 좀 봐야 되고, 이게 27년도 12월 31일 소형 신축 주택이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거 중과 예외한다는 건데, 이것도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이거 우리 이주자 택지 그 정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추세로 우리가 바뀌었죠. 작년 이제 하반기서부터 내려가는 추세로 바뀌었는데, 미국도 2번 내리고, 이번에는 그냥 유지 4.5%, 한국은 3.0% 이렇게 돼서 우리는 금리 차는 이제 1.5% 차이가 됐다. 한국은행 더 내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봐야 되겠죠. 2월 달엔 아마 동결을 했기 때문에 2월 달엔 내리지 않을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환율도 조금 지금 안정이 됐죠. 우리 지금 1월 달에 제가 대출 다 풀린다 그랬잖아요. 1월 달에 대출 다 풀렸어요. 우리 사업자 대출도 풀리고 주담대도 풀리고 우리 인뱅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됐다. 주담대 받을 때 생활자금 해갖고 1년 아파트당 1억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 뱅크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바뀌었다. 주담대 한도가 1억에서 무제한으로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출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아까 7월 달에 스트레스 3단계 그 대출 규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받아 놓으셔야 된다. 다음은 이제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우리가 지금 1458원인데 12월 달에 지금 환율이 1월 초까지 환율이 안 좋아서 1,500원 가까이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를 못했어요. 한국은행이.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지금 155원이 5엔이니까 155엔이니까 일본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환율 거꾸로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라는 거죠. 한국, 일본 다 안 좋다. 전체적으로 뭐 유럽도 그렇고 이제 자기네 그 환율을 가치를 강하지가 않고 약 환율로 이제 가는 추세라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출하는 기업만 좋은 대신에 우리가 그 대신에 수입하는 물건을 비싸게 사오는 거죠. 우리가 1250원대였는데 지금 1250원대였는데 봐봐 3년 동안 봐보세요. 응? 23년도에 우리 1200원대였잖아. 이렇게 1190원대도 있었고 22년도에는 미국 금리 올리면서 오르기 시작한 게 1480원대니까 얼마나 오른 거예요. 1100원 주고 사와야 될 기름을 1500원 가까이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엄청나게 영향이 큰 거죠. 인플레에 주는 그 파급 영향이, 임팩트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 그것도 이제 5%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엊그저께 20날 취임하면서부터 조금 내려가고 안정이 됐고, 그제 또 그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매기고, 중국은 10% 관세 매기고, 이래서 지금 그 여파를 받게 된다 그러면 미국 국채 그 10년물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 5.5%까지는 심하면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한 또 조정을 하고 그러면 4%대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또 환율이 출렁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지금 다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서 이게 나중에는 또 금리를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좀 누군가가 나와서 좀 정책의 해결 방안을 내서 좀 내수라도 좀 좋아지면 좋고 그러는데 우선은 내수가 좋고 펀더멘탈이 좋아야 환율도 안정이 되는 거지. 그렇게 벌어온 돈 갖고 계속 환율만 그 펀더멘탈 내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해봐야 계속 돈만 갖다 푸는 거죠. 이번에 안정시킨 것도 사실은 국민연금 그 달러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돈을 쓴 거야. 그냥 공짜로 된 거는 없어요. 그거 지금 다시 올라가게 하면 날아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수십조 원이. 그러니까 내수가 살고 펀더멘탈이 좋아야 환율도 안정이 되고 외국에서도 투자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지. 내수가 이렇게 다 썩어 있고 유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맨날 환율 갖고 방어를 하면 뭐 하냐고. 안정된 거는 뭐 국민연금 갖다 끌어들여 뭐 또 우리 무슨 돈 기금 같은 거 끌어들여 갖고 해. 또 달러 수출해 갖고 벌어들인 돈 갖고 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돈이잖아요. 일시적인 돈. 일본이 지금 그렇게 했었잖아요, 작년에. 빨리 내수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값은 좀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네, 금값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다툼 때문에 옛날에는 미국 국채를 많이 샀지만 지금은 미국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이려고 그러죠, 각국이. 그래서 금을 많이 사니까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각국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안 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거는 뭔가 불안한 징조예요. 뭔가 계속
안 좋으니까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뭐 올해는 미국이 뭐 쫑날 수도 있다. 너무 좋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영원하게 갈 수는 없다. 엊그저께 그 중국에서 AI 그 딥시크 나와가지고 한 미국 그 저기 뭐야 M7 폭락한 거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트리거가 되면 안 그래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트리거가 되면 그런 거에 그냥 일순간 무너져 버릴 수가 있잖아. 유럽의 그 유명한 그 가문 있잖아요. 유대인 가문. 걔네들 그렇게 다 투자하고 조정을 한다 그러잖아. 그게 보험이잖아요. 돈은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가. 돈에 의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의리가 국경도 없고 사상도 없고 돈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빨리 깨우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야지 막 일해서 돈 버는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투자를 하고 금융을 이해하고 돈을 이해하고 이러면서 그 돈을 버는 거는 특히 우리 같은 이제 50대들, 60대들 공부 더 많이 해야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조금씩 이로도 보고 따도 보고 그래서 주식이 조금 비중을 많이 늘려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부동산만이 돈 벌어주는 거는 아니다 이제는. 지금 막 지어가지고 뭐 돈 되고 이런 세상이 또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만 해라는 거지. 주식이 그래서 지금 출렁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 주식이 너무 좋아서 올해 전반기 때는 몰라. 좀 트럼프가 돈을 많이 풀 거니까 이제 임기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서부터 한 10월달, 12월달서부터는 미국 주식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미국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막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뭐 내수비용하는 데를 써먹는 거지만 미국은 주식이잖아요. 주식이 안 좋으면 정부가 바뀌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바뀌었잖아. 윤석열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 GTX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 경기가 안 좋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더 안 물론 이제 그 정부에서 펌프질을 해서 살릴 수도 있을 거지만 그래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펌프질을 해도 안 살아날 경우에는 이거 중심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좋아진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강이북보다 강이남 쪽에 투자하기를 권해드리는 사람이니까 수원 정도, 오산, 이쪽 동탄2 이 정도까지는 저기 구성, 신갈 그쪽 수지, 요런 쪽, 또 양재, 과천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을 거다. 앞으로는 고령화되고 고령사회가 되고 그러면 지방은 굉장히 안 좋죠. 우리가 그동안 지방도 많이 투자를 했지만 이제 지방도 양극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데만 좋고 더 이제 오를 수 있는 데가 이만큼이 아니고 이렇게 줄어들겠죠.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를 기준으로. 근데 이제 수도권은 다만 이제 젊은이들이 모이고 그런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교통의 혜택, 이거 GTX가 있어서 그나마 이 양극화 올라갈 수 있는 부분과 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다 떨어지겠죠. 아파트 가격도. 근데 이제 요 주위를 그 GTX 노선 역 주변으로가 굉장히 그래도 좋다. 비싸도 그쪽만 올라갈 것 같다. 굉장히 지금 시끄럽고 쿠데타 내란 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 못하는 그런 저기가 됐고 제가 예상한 대로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시끄럽게 또 저 새끼들 또 저러고 있네. 그게 아니고 원래 그 정부는 나라는 시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뭔가가 나오고 이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 언론들 그 청와대에서 들어가 가지고 기자들이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희죽거리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은 안 하고 정책에 대해서 이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일에 대한 거는 그 원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결과가 나오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정부가 태어난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 가장 더 힘든 일은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라운드 제로를 시키고 다시 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이게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길로 갈 때는 항상 불협화음이 나오고 혼란하다. 근데 그 혼란을 뭐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견뎌내야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나라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시끄럽게 또 저 새끼들 떠든, 이러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협하고 적당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민간 부분에서는 글로벌화가 돼 있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됐고, 뭐 K-팝, K-미용, K-드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글로벌의 선두에 올라가 있는 게 많은데, 문화적으로도. 이런 공직사회나 우리가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 군, 경, 이 권력, 정치, 이거는 되게 저 밑에 낙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나와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죠. 이 나이 먹어갖고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갖고 큰 목소리를 내면은 그게 정책에 많이 반영, 이거는 아니잖아. 우리 아들, 딸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해보고,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용감합니까? 다시 봤어야죠. 우리나라 일본처럼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식들이 이제 우리 한국을 탈출할 거다. 10년, 20년 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제가 다시 봤어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 정말 똑똑하고, 굉장히, 현명하다. 이 사람들을 위한 또 건강한 나라를 또 우리가 만들어야죠. 저는 꼭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 때까지는 가지 않고, 우리나라는 지금 또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는 건강하니까 빨리 이거를 잘 해서 멀리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정부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